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할 통치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의 한 휴양지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숨지는 등 양국 간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는 인더스강의 물줄기를 막았고요.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카슈미르 분할 통치를 합의했던 심라협정 파기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국이 핵 보유국이라서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재점화된 카슈미르 분쟁의 배경과 전망,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에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캐나다 총선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실시됩니다. 2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카니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 자유당의 지지율이 42.5%로 38.7%인 보수당을 3.8%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자유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선거 막판에 자유당과 보수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좁혀지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차기 교황을 선정하는 콘클라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기경단의 비밀회의인 콘클라베는 9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뒤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열리게 되는데요. 빠르면 6일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콘클라베에선 평균 사흘 만에 결론이 났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진보적인 후계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과 북미 지역 중심의 보수파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수의 미국주에서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로 미국에서는 1932년에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미국주는 유럽인의 이주로 고통받은 원주민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호고문도 발표했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AI 칩 어센드 910D는 개발 초기 단계로 이르면 5월 말 첫 샘플 제품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화웨이는 이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100은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중국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H100보다 낮은 사양으로 만들어 중국에 판매해온 H20 칩의 중국 수출도 앞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인공지능 챗봇이 이용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메타는 자사의 AI 챗봇에 로맨틱 역할극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실시간 음성 대화까지 가능하게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최근 AI 콘텐츠에 대한 자체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혼란스럽고 무섭고 흥미로운 100일. 네, 이 100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2기 100일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0일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요. 29일에 이제 집권 2기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2기를 가장 잘 묘사한 단어로 응답자의 66%가 혼란스러운 이란 단어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무서운, 흥미로운 순으로 이제 높은 순위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몰고 온 정책으로는 무역 정책이 역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 적을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투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7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5일까지 7.86%가 하락했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같은 기간 9.11% 떨어졌는데요. 이게 닉슨 전 대통령 이후에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5일 대선 이후 취임 전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친시장 행보에 대한 기대감에 S&P 500 지수와 달러 인덱스가 다 5% 정도 높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취임 3개월여 만에 대선 이후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를 발표한 날인 2일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자, 미국 국내적으로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이민자 추방, 대학과의 문화전쟁 등으로 충격과 공포가 일상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네. 또 외교 분야에서도 내가 취임하자마자 2개 전쟁 다 끝낸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도 네. 뭐 지지율 하락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죠. 네. 워싱턴 포스트, CNN 결과가 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1%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기간 57%, 오바마 대통령은 65%,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2%였거든요. 자, 취임 100일이 됐을 때 대개는 높습니다.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렇죠. 기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100일차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지난 2월에 조사를 했을 때 지지율이 45%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갔고 CNN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1%였는데 이게 1953년에서 61년까지 재임했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100일차 지지율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최근에 주식시장 혼란, 관세정책, 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부분 60%대였어요. 네. 긍정적 평가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게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반면에 그래도 이민 정책, 성별 정체성 및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서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은 정책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대선 캠페인에서 말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나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임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됐다. 권력 장악과 전략적 전환, 직접적 공격이 쏟아지면서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국 지도자들, 심지어 많은 지지자까지도 충격에 빠뜨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하셨는데. 되게 4주 뒤에 뵙겠습니다로 저희는 네, 뭐,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조정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일에 이제 교황 장례 미사에 참석을 하러 로마에 가면서 네. 그때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푸틴이 최근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 전쟁을 끝낼 뜻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러시아의 다른 대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라면서 러시아 은행 그리고 2차 제재 같은 금융 제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는가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2주 안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아, 네. 네. 자,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관해서 매우 실망했다. 양국이 이 전쟁 때문에 많은 국민을 잃고 있다라고 또다시 강조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연달아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 중재를 계속할지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측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것인지 90일간의 노력 후에 양측 간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이번 주의 핵심이다라는 건데요.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외교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다. 제재를 가하는 순간 외교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러시아에 일정 시한을 좀 제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기습 점령했던 쿠르스크주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았다라고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군이 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확인을 해준 건데요. 북한도 같은 시점에 러시아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파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영토를 재탈환하는데 북한군이 활용됐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다라면서 파병의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2주 후에 또 어떤 네. 정책을 펼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 분노의 화염이 될 것인가.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이란 호르무즈간 주에 있는 반다르 아바스 샤히드 라자이 항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40명이 숨졌고요.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항구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중에 2,000개가 불에 탔는데요. 이 불길이 80%는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좀 남았거든요. 20%가. 근데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폭발이 너무 이 당시에 강력해서 5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아까 컨테이너 2,000개 불에 탔다고 했는데 상당수가 이 건물들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중요한데요. 샤히드 라자이 항이 세계 원유 수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의 항구입니다. 연간 약 8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데요. 석유 탱크랑 화학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토요일이 이란에서는 한 주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출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정부가 29일까지 사흘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고요. 네, 네.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도 28일 하루를 애도일로 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지금 이번 폭발이 이란이 오만에서 미국과 3차 핵 협상을 시작한 날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점이 주목이 됐어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의한 테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이란 본토를 공습하면서 상당수의 미사일 고체 연료 혼합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란 당국이 미사일 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번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일단 테러나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도 지금 이번 사고랑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란의 위기관리기구 대변인은 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화학물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왜냐하면 앞서서 위기관리국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 물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국은 지금 화재가 아직 진압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을 하기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정황을 봤을 때 네. 2020년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구 한편에 6년 동안 적재돼 있던 다량의 질산 암모늄이 폭발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한 관계자는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 미사일 고체 연료 제조에 쓰이는 과염소산 나트륨 때문에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매체들이 2, 3월에 중국에서 이 물질이 왔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네. 지금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미사일 연료가 소진되니까 보충하려고 과염소산 나트륨을 수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우리는 그런 거 수입한 적 없다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란이 지금 서방의 경제 제재가 오래 지속되면서 고질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안에서 친이란 세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일단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번에 이 사고 원인마저 최종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부실로 밝혀지면 국민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레바논에서도 그때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부주의와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도 만약에 이제 같은 원인이라면 이번 사고가 이란 국민의 불만을 터뜨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버려진 여왕인데요. 여왕님 버려지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여왕님이 폐기가 됐습니다. 버려져서 심지어 오. 미국의 팝 아트 거장인 앤디 워홀의 작품이요. 네덜란드에서 당국자의 실수로 폐기가 됐습니다. 남부 마스호르스트의 지방자치 당국이 이 예술품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워홀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을 해서 24일에 관련 당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은 1980년대에 창작이 됐는데요. 팝 아트 스타일입니다. 베아트릭스 전 네덜란드 여왕의 실크 스크린 초상화인데요. 제작 당시 여왕이 베아트릭스 여왕이었습니다. 당국이 지금 조사를 일단 해봤을 때 네네. 실수로 대형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것으로 추측을 하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품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워홀 작품만 버려진 게 아니고 네. 45점의 다른 예술품이 비슷한 방식으로 또 버려졌습니다. 그 가치를 다 세봤더니 한 3,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아이고, 합니다. 우리 네. 돈으로. 네.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이 자치단체 건물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지하실에 그냥 방치가 돼 있었대요. 근데 2023년에 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그냥 그러니까 황급하게 옮겼는데 네, 네. 거기에서 이게 실수로 버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국이 작품이 사라진 걸 작년 11월에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대응이 너무 신속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현대미술 작품이 일상적인 물품들을 이용하면서 관람객의 오인 등으로 폐기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
네. 작년 10월에도 네덜란드의 다른 박물관에서 빈 맥주 깡통 모양의 전시물을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쓰레기구나라고 예. 생각해서 버린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 작품들은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또 네, 두 네. 캔이 모두 온전한 상태여서 세척이 된 뒤에 다시 전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네. 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일상적인 오브제 네. 예, 쓰레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키워드 unlovely pink. 우리가 되게 분홍색을 좀 러블리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핑크는 전혀 러블리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이 핑크색을 보면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 네, 네. 화장실 물때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분홍색 얼룩이 지면 아 네. 이건 비누찌꺼기나 일반적인 곰팡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얼룩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박테리아의 흔적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단순 곰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수도 누출 탐지 기업에서 활동하는 배관 전문가 피터 존스 씨가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 붉은색 잔여물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균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형성한 바이오 필름이라는 건데요. 이걸 그냥 놔두면 호흡기 문제, 요로 감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공기 중으로 박테리아가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건강한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항암 치료를 받는 분, 네. 장기 이식 받은 분,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 노약자,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분홍때가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습기를 관리하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면 없앨 수가 있고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 표백제를 10%가량 희석한 물에 적셔서 그 솔로 닦아내고 네. 사용 후에는 수건이나 물기 제거용 밀대로 바닥을 좀 건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샤워 커튼도 주기적으로 쓰신 다음에 바꾸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청소를 하시면 고무장갑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데 네. 상처 부위로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단발적인 조치로는 해결이 안 되고 주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화장실에서 습기를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좋다. 그건 제일 중요하죠. 라고 사실. 합니다. 예, 네. 분홍색 얼룩이 네. 물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박테리아일 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주스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함께 들으시죠. There'll be no strings to bind your hands, not if my love can find your heart. There's no need to take a stand, for it was I who chose to start. I see no need to take me home. I'm old enough to face the dawn. Just call me angel of the morning, angel. Just touch my cheek before you leave me, ba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박태준 포스코 초대 회장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 1인 독재 체제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2차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방문과 공약 발표 일정을 이어갑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고등학교에서 18살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가해 학생과 교사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고요. 벌써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어떤 점이 미국 국민들 민심을 폭발하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대규모 네. 시위 2번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저도 지금 미국에서 한 25년째 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건 제가 봐도 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첫 번째 대규모 반대 시위가 지난 6일에 있었는데 당시 워싱턴 DC에서도 수만 명이 운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대도시 전역에서 한 1,200건 이상의 시위 집회와 행진 등이 있었는데 당시 구호가 hands off,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 이런 구호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뒤였던 지난 19일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구호는 50개 주에서 50개 시위가 하나의 운동이다. 이런 의미의 50501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30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 시위를 주도하는 주체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타격을 입은 이제 진보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성소수자 권익 단체라든가 뭐 퇴역 군인 단체 이런 단체들이 주체가 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위의 주된 이유는요. 이제 아무래도 대폭적인 연방 기관과 공무원의 감축이라든가 뭐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네. 뭐 대규모 관세 정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연방 법원이 이제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등에 대한 항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라는 게 이 시위자들의 시위 단체들의 핵심 의제입니다. 네, 민심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도 보고 있는데 예. 자, 일단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계속 무시하는 어떤 태도가 좀 주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그 두 번째 전국적인 그 대규모 시위가 있었을 때 네. 이때 주요 핵심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지난 그 3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 갱단으로 의심되는 238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다 갱단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 미국 정부의 행정적 오류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사람도 포함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이제 가족과 다 헤어져서 뭐 어린 자녀 아내까지 다 놓고 혼자 그렇게 그 엘살바도르로 추방이 됐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도 이 오류를 인정했는데 다시 데려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대규모 시위에서도 그를 다시 데려오라라는 구호가 나왔던 거고. 네, 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라든가 연방 그 지원금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것이 부당하다라면서 모두 원상복귀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항소를 하고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위자들은 왕은 필요 없다, 국정에서 손 떼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 숫자로 지난 3개월을 재조명했는데 취임 이후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개인데 정말 이 중에 80여 건이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고 이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반 국민의 평범했던 삶이 한순간에 바뀌거나 그 여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이 민심을 더 자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좀 급격히 나빠지면서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불과 3개월 만에 40%대 초반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법을 어긴 사례가 많고 또 연방법원의 그 명령까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다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가 그렇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좀 있는 거고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 해도 실제 표결에서 이것이 통과돼서 탄핵까지 갈 가능성이 좀 아직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25일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응답자의 52%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는데 네. 이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84%가 찬성했고요.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20%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네네. 이런 움직임들이 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경고가 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5월 초에 또 미 전역에서 대규모 이 시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트럼프 행정부가 뭐 당장 기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런 민심의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내년 중간 선거 때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과 같은 이민자 중심 유색인종들 또 한인 사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하원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는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때 되면 탄핵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급진적이지 않게 좀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좀 단계를 밟아서 정책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바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인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의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카슈미르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곳에서 또다시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카슈미르를 둘러싼 갈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총기 난사 테러가 이 인도 쪽 카슈미르에서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예,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카슈미르의 인도 연방 직할시인 잠무 카슈미르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이 파할감이라고 하는 거는 곳은 카슈미르 계곡의 해발 2,200m 지점이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여기가 워낙 절경이어서 휴양지로 유명하고 또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 파할감에서 약 6km 정도쯤 떨어진 바이사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네. 무장기한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지역에 있던 추로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26명이고 부상자는 17명입니다. 숨진 사람은 대부분 관광객인데 그중에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도 있었다고 해요. 네. 살아남은 한 여성이 증언하기로는 괴한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슬람 구절을 외워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아버지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어서 못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테러범들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만 골라서 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테러 발생 이후에 그 인도 경찰 당국은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고요. 네. 현재까지 체포한 용의자만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 정부는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현지에 사실상 계엄령을 내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군인도 수만 명을 증파했고 공공장소에서 모임 그리고 시위도 모두 금지한 상태입니다. 또 통신망도 폐쇄를 했는데 네. 뭐 정치인도 주요 반정부 인사들도 수명 체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러범들 그러면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건가요? 예,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 레지스턴스 프론트라고 하는 조직이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공격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또 8만 5천 명이 넘는 외부인들이 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불법 정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직은 파키스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악명 높은 무장단체가 있어요. 라시카르의 타이바라고 하는 조직인데 네. 이 조직의 위장 조직이거나 또는 연계된 조직인 걸로 이 레지던스 프론트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라시카르의 타이에바 이 약간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2008년에 인도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 벌어졌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뭄바이의 큰 호텔도 막 불타고 네. 그 안에 있는 이 투숙객들을 막 그 테러범들이 쫓아다니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무려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 라시카르의 타이바가 이 이제 레지스턴스 프론트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이름으로 이번 테러를 벌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인도 정부가 지금 이번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 네. 지역이었다고요. 그 뒤에 이제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인도 쪽의 주장입니다. 테러 발생 다음 날인 23일에 인도 외교부 차관이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네. 이번 테러의 뒤에 카슈미르 테러 뒤에 파키스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양국 간의 육상 검문소를 폐쇄하고 또 파키스탄이 인도 입국 시 사용하는 이 특별 비자도 모두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이틀 이내에 출국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도 주재 파키스탄 공간의 국방 담당자들 모두 이제 외교 기피 인물 이걸 퍼스나 논 그라타라고 부르죠.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일주일 이내에 모두 나가라 이렇게 네. 명령을 했고 또 파키스탄에 이제 인도 외교관들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주 파키스탄 인도 대사관의 뭐 상당수 인원들을 이제 다시 철수시켜서 인원도 아주 뭐 대거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렌드라 모디 총리 24일에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이번 공격을 수행한 사람들
또 계획한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물을 또 막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1960년에 네. 인더스강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체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정부가 이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이 테러리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네. 이 조약의 강물을 안 보내요. 조약의 이행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인더스강은 아주 거대한 물줄기죠. 워낙 네. 그 티베트 고원에서 얼음하고 물이 녹으면서 이제 이 인도를 먼저 거쳐서 파키스탄 중앙부를 지난 다음에 이 남쪽 아라비아만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입니다. 네. 예, 총 길이가 3,000km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 이 강유역이 그렇죠. 예. 이걸 우리 예전에 맞아요.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 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강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1947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다른 나라로 분리됐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도가 상류 쪽에 있는데 만약에 두 나라 관계가 나빠져서 네. 인도가 상류 쪽에서 이 강물을 막는다거나 예. 이렇게 강 흐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하류 쪽에 있는 파키스탄의 농민들은 너무 큰 피해를 보고 그럼요. 또 파키스탄의 그 어떤 수자원의 약 80%가 이 인더스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처음부터 이 인더스강 문제 때문에 네.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1960년에 세계은행이 이제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인더스강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조약의 핵심은 이 주류인 이제 인더스강이 있고 인더스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6개의 지류가 있어요. 네. 이 지류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주 큰 강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함께 이 인더스강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양측이. 이제 보장하자라고 네. 하는 게 이 조약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인더스강 주류는 너무 크니까 막기는 어렵지만 네. 지류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은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인더스강 조약을 통해서 이런 막는 행위는 못하도록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약이 발효됐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때때로 두 나라가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네. 이 지류에 흘러 들어가는 물을 인도 쪽에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항변을 이 파키스탄이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파키스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네. 이 지류 중에 하나에다가 뭐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아. 이런 행동을 해서 네. 그래서 또 갈등이 벌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1960년에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두 나라가 막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이행을 네.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는데 네.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거죠. 상황이 아주 뭐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뭐 반응인가요? 테러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파키스탄 다 양쪽에서 이걸 조사하고 나서면은 서로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어떤 중립적인 세력이 이 문제 뭐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지 이번 테러에 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파키스탄 정부는 어떠한 테러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인더스강 조약을 네.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하는 인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건 전쟁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복 조치로 인도와의 국경도 폐쇄하고 무역도 중단하고 또 인도 운영 항공사들은 파키스탄 영공 내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가 자국 내에 있는 파키스탄 외교관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주재 자국 외교관을 줄인 것처럼 네. 파키스탄 역시 인도에
인도에 있는 외교관들을 또 특히 뭐 군인, 네, 무관 네.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이제 출국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인도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자도 역시 맞대응으로 취소를 했어요. 예. 네,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역사가 있죠. 네, 언제부터 이번에도 시작이? 또 카슈미르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실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영국의 책임이죠. 1947년에 영국령 인도를 이제 해체를 하면서 인도 자치령, 파키스탄 자치령 이렇게 두 쪽을 나눠서 주권 국가로 분할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독립 과정에서부터 이 두 나라의 독립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카슈미르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또 뭐 여러 무력 충돌도 벌어졌는데 네. 원래 카슈미르는 인도의 마하라자라고 해가지고 뭐 제후 또는 그 지역 군주가 다스리는 곳이어서 제후국이었어요. 네. 근데 인도의 제후국이지만 사실 주민들은 힌두교도보다 무슬림교도 주민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독립 직후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이 카슈미르를 무슬림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걸 우리 쪽으로 흡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침략 작전도 벌이고 이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947년 10월에 이 파키스탄의 준군사 세력이 지원을 받는 부족이 굴마르 작전이라 그래서 네. 이 카슈미르를 침공했어요. 그러자 그 인도 쪽의 이 마하라자가 인도 정부에게 좀 지원해 달라라고 이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도 이때뿐만 아니라 1947년뿐만 아니라 또 1965년, 1975년에도 전쟁을 했고요. 네. 또 2019년에도 6년 전이죠.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이때는 인도 정규국 군인이 40명 가까이 사망을 아이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71년 이후에 처음으로 파키스탄 영토를 인도가 공습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럼 지금처럼 파키스탄령, 인도령 이렇게 나누어진 건 언젠가요? 그 나눠진 거는 1971년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면서 네. 이제 심나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실상 국경선을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네. 한쪽은 이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가 된 거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인도령 쪽의 카슈미르에는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테러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도 뭐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섞여 살고 있기는 한데 네. 또 무슬림 주민 숫자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지만 또 카슈미르 동쪽에 앞서서 중국 얘기도 했지만 카슈미르 동쪽에서는 또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도 있거든요. 이거를 악사이친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카슈미르는 복잡한 지금 분쟁 지역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슈미르의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악화된 데는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네. 책임도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14년에 집권해서 현재까지 이제 재직 중인데 네. 잘 아실 겁니다. 이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초 이제 인도령 카슈미르 이걸 공식적인 명칭은 잠무 카슈미르인데 네. 뭐 당초에는 헌법상에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많이 이제 어떤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근데 이 모디 총리가 그런 특혜를 폐지하고 이 잠무 카슈미르를 다 잠무, 카슈미르 또 라다크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연방 직할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무 카슈미르가 외교하고 국방 빼놓고는
인도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권이 사실상 없고 원주민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특혜들도 뭐 예를 들면은 주택을 산다든지 네.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특혜를 여러 가지로 누렸는데 이게 다 다 없어진 없어졌군요.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또 이런 테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 다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라서 네. 지금 더 걱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돌이 벌어지면. 이게 인도가 파키스탄 분쟁이 뭐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아주 강력한 핵무기를 네.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겠죠. 인도는 현재 약 120여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네. 파키스탄은 100여 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많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테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인 휴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 통제선이라고 하는 이 선 양쪽에서 소규모 총격전도 벌어지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도 해군은 정밀 타격 장거리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거리 정밀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파키스탄에 겨냥한 공격의 가능성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이 되고 더 악화된다면은 뭐 2019년 때처럼 인도가 파키스탄의 영토를 공습하는 현상도 벌어질 뭐 이런 정황도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2023년에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서전을 냈는데 네. 2019년에 인도 파키스탄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핵 전쟁에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미국 외교관들이 나서서 양쪽을 겨우겨우 달래서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네. 이번 사태가 그렇게까지 갈지는 아직은 뭐 과한 상상 또는 네. 예상일 수도 그렇지 않기를 있지만 정말 바라죠. 늘 네. 두 나라는 충돌해 왔기 때문에 네. 위험성은 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핵무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인도, 파키스탄 네, 양쪽에.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좀 빨리 잠잠해 예.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